네 아빠가 합참이면 어쩌라고? 여기선 내가 법이야. 법은 사람 위에 있지 대위님 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국방부입니다. 해당 중대 전면 감사 실시. 원칙을 무시한 자 권력 앞에 선 게 아니었습니다. 정의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네 아빠가 합참이면 어쩌라고? 대위의 비아냥 그냥 넘겨야 했을까요? 묵묵히 버티던 한 여성 중사 하지만 조작된 증거 앞에서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 순간 울린 건 국방부 직속 전화.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권력 앞에 선 건 한 여군이 아니라 군의 원칙이었습니다. 과연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 전에 잠깐. 언제나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오늘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할머니,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아빠 얘기는 절대 비밀로요. 그래, 그래야지. 아가야, 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강원도 산자락 아래 자리한 32사단 예하의 한중대. 이른 아침 연병장에는 구령소리와 군가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죠. 행정반을 맡고 있는 김지한 중사는 단정하게 정돈된 단발머리에 언제나 깔끔하게 달인 전투복 차림으로 서류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의 손끝은 능숙하게 각종 보고서와 일정표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병무행정부터 급식관리, 면회 일정까지 모든 것이 지안의 손을 거쳐야만 했죠. 동료들은 가끔 지안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행정반이라는 자리가 편하다고들 하지만 지안만큼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도 드물었거든요. 심지어 주말 당직이 아닌데도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원칙대로 그리고 사람답게. 이것이 바로 지안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일은 절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융통성 없이 딱딱하지도 않았죠. 후배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었고 선배들에게도 예의를 다했습니다. 특히 신병들이 적응하지 못할 때면 지안은 밤늦게까지 상담을 해주곤 했어요. 지안의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예쁜 볼펜 한 자루, 작은 화분, 그리고 가족사진이 하나 있었죠. 하지만 그 가족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은 일반적인 아버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은 보이지 않게 접어져 있었어요. 부대 정문 맞은편에는 오래된 노란색 분식 트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트럭 주인인 이순자 할머니는 올해 70이었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집에서 떡을 쪄와 장병들에게 따끈한 떡국을 퍼주곤 했죠.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한국 전쟁에서 잃은 후 혼자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온 강인한 여성이었어요. 군인 아가들 배고프면 나라가 춥지. 순자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국물이 뜨거워 후후 불어가며 먹는 장병들을 보면 할머니의 입가에는 어김없이 미소가 번졌죠. 할머니에게 장병들은 모두 자신의 손자, 손녀 같은 존재였습니다. 트럭 안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든 각종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떡국, 어묵 국물까지. 모든 음식에는 할머니의 정성이 담겨 있었죠. 특히 추운 겨울날이면 장병들이 줄을 서서 따뜻한 국물을 사 먹곤 했습니다. 지아는 근무가 끝나면 종종 순자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트럭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어묵 국물을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곤 했죠. 할머니는 좋은 청취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지안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앞에서만큼은 지안도 군인이 아닌
그냥 평범한 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가끔 힘들어요. 다들 여자라고 우습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네요. 그럴 때일수록 더 당당해야 해. 내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 할머니가 보기에 넌 정말 훌륭한 군인이야. 순자 할머니는 지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할머니에게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할머니 앞에서는 마음이 차분해졌거든요.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안정감이 있었어요. 지안이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김준호. 현직 합참의장인 아버지의 존재는 지안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죠.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부대 내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안 스스로도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같은 성을 쓰는 것조차 우연의 일치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 김지안이라는 사람 자체로 평가받고 싶거든요. 지안이 순자 할머니에게 털어놓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져서가 아니라 김지안이라는 개인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죠. 할머니는 지안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지. 그리고 할머니 눈에는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연병장에서는 여전히 장병들의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새로 부임하는 간부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좋아질지 아니면 어려워질지 알 수 없었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저녁, 순자 할머니는 트럭을 정리하며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도 있었죠.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었습니다. 내일도 또 올 거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내일도 뵐게요. 할머니 떡국이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거든요. 지안의 대답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걱정과 애정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할머니는 지안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대위는 규율을 핑계로 부하를 몰아붙이는 타입이었다. 행정반, 편하겠네. 오늘부터 연병장 배수로 내가 맡아. 비 오는 날 지안은 군화가 흠뻑 젖은 줄도 모르고 삽질을 했다. 조대위가 다가와 비에 젖은 규정집을 툭툭 쳤다. 김중사, 뒷배 있다던데? 없습니다. 규정대로만 하겠습니다. 조대위가 비웃듯 말했다. 네 아빠가 합참이면 어쩌라고? 여기선 내가 법이야. 이 챕터에서는 새로 부임한 조상민 대위 소개. 조 대위가 지안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상황. 행정반, 편하겠네 부분. 연병장 배수로 작업을 지안에게 시키는 상황. 비 오는 날의 상황. 김중사, 뒷배 있다던데? 대화. 네 아빠가 합참이면 어쩌라고? 여기선 내가 법이야 대사. 조대위는 지안의 가족 배경을 무기로 삼아 권력을 과시하고 군대 내 위계 질서를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며 위협한다. 그의 말은 지안의 잠재적 배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폭력적인 권력 남용을 드러낸다. 이어지는 내러티브는 캐릭터 간 관계와 갈등을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며 앞선 챕터의 맥락을 유지하고 독자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 챕터, 행정반,
편하겠네. 오늘부터 연병장 배수로 내가 맡아. 월요일 아침 중대 사무실에 새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상민 대위가 부임한 첫날이었죠. 35살의 조 대위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규율에 대한 강박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어요. 지아는 평소처럼 행정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했습니다. 연병장 배수로 정비는 보통 시설반 업무였거든요. 대위님, 연병장 배수로는 시설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정 운운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여기서 규정은 내가 정하는 거야. 조 대위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지아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지안의 대답에 조 대위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휘관으로서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 대위는 이전 부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하들을 관리해왔습니다. 규율이라는 명분으로 부하들을 몰아붙이는 것이 지휘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특히 여군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여군들이 편하게 근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아는 삽과 호미를 들고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연병장은 고요했어요. 평소라면 시설반 장병들이 함께 작업했을 텐데 혼자 하려니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불평하지 않았죠.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안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배수로에는 낙엽과 흙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을비로 인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군데군데 웅덩이가 생겨 있었어요. 지안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흙을 퍼내며 막힌 배수로를 뚫어나갔죠. 동료들이 지안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김 중사님이 왜 저런 일을 하고 계시지? 새로 온 대위님이 시켰나 봐. 좀 이상하네. 원래 행정반은 저런 일 안 하는데.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새로 부임한 지휘관의 눈치를 보느라 모두들 조심스러워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지아는 잠시 작업을 멈췄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전투복은 흙투성이가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트럭으로 향하는 지안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안이 왜 이렇게 흙투성이야? 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작업이 좀 있었어요. 할머니는 지안의 손을 보더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곱던 손에 물집이 잡혀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이게 뭔 일이야? 행정반이 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 지아는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할머니의 직감이었죠.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끝자락에 차가운 비였어요. 지아는 비옷도 없이 연병장에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군화는 진흙으로 무거워졌고 빗물이 목덜미로 흘러내렸죠. 하지만 지아는 계속 삽을 들었습니다. 그때 조 대위가 우산을 쓰고 연병장으로 나왔습니다. 지안의 모습을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비에 흠뻑 젖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안을 보며 조 대위는 비에 젖은 규정집을 손에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 중사, 뭐 하는 거야? 배수로 정비 작업 중입니다. 조 대위가 규정집으로 지안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김 중사, 뒷배 있다던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소문이야, 소문. 누구 딸이라던가 그런 얘기 있잖아. 지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아버지 이야기가 새어나간 건 아니겠죠? 지아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 그럼 왜 이렇게 당당해? 보통 여군들은 이런 일 시키면 불평부터 하던데. 규정대로만 하겠습니다. 지안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조 대위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규정이 뭔지 알아? 네 아빠가 합참이면 어쩌라고? 여기선 내가 법이야. 그 말을 들은 지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 대위는 아버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던진 말이었을까요? 지안은 혼란스러웠지만 표정 관리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합참과 관계없습니다. 저는 김지안 중사로서만 근무하겠습니다. 조 대위는 지안의 대답을 듣고 더욱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 정신으로 계속해봐. 앞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거야. 비는 더욱 세게 내렸습니다. 지아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조 대위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막막했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버텨낼 거예요. 조 대위가 돌아간 후 지아는 혼자 남겨진 연병장에서 계속 작업했습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도 지안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지안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겨내려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안이 좋아하는 호떡과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지안의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거든요.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문 앞에서 할머니를 막아선 것은 낯선 보초병이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면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왜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초병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정문 근처에서 서성이던 할머니를 본 하진 일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0살의 하진 일병은 부대에서도 순자 할머니의 단골이었어요.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할머니의 트럭을 찾아 어묵 국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할머니, 하진 일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중사님 요 며칠 거의 못 주무셨어요. 뭐라고? 우리 지안이가? 하진 일병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욱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새로 오신 대위님이 계속 일을 시키세요. 아침부터 밤까지요. 어제는 자정까지 서류 정리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 지안이 힘들어하는 것을 느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럼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급식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춰요. 일이 너무 많아서. 어제는 빵 하나로 하루를 버티셨던 것 같아요. 하진 일병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90몇 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할머니의 직감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일병아, 우리 지안이 뭔가 잘못한 일이라도 있어? 아니요, 전혀요. 김 중사님은 항상 모범적이세요.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김 중사님만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하진 일병의 증언에 할머니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부당한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오랜 경험으로 봐도 이런 식의 대우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늦가을에 찬 비였어요. 하진 일병은 급히 부대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
할머니는 혼자 정문 앞에 남겨졌습니다. 할머니는 가지고 온 노란 우비를 꺼내 입었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렸지만 할머니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정문 옆 작은 비가림막 아래 서서 지안을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지안이 나올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할머니의 작은 어깨가 비바람에 흔들렸지만 발걸음만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지만 지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우비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 책으로 어떻게 버티나. 할머니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지안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알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지금도 군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개인적인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박 대령님, 오랜만입니다. 순자입니다. 전화를 받은 박 대령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워했습니다. 고인이 된 할머니 남편의 전우였거든요. 아, 순자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대령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부대 애들 중에 하나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지난 며칠 동안 본 지안의 모습과 하진 일병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은 할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소문만으로는 조치하기 어렵거든요. 증거요? 네,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 아니면 문서상의 증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박 대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안을 도와주려면 단순히 걱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트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래전 남편이 쓰던 것이었는데 아직도 작동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자. 그래야 지킬 수 있어.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다짐했습니다. 지안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젊은 시절의 강인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트럭을 세운 할머니는 오늘도 지안을 기다렸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날씨가 맑았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국물을 끓이며 지안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늘은 꼭 지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버티면 애들은 안 맞는다. 조상민 대위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안에게 주어지는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한밤중 부대 전체 청소 지시, 예고 없는 불시 소집, 그리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보고서 마감 시간까지. 조 대위는 마치 지안을 시험하듯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김 중사, 오늘 밤 12시까지 전 중대 침상 정리 점검하고 보고서 올려. 대위님, 그 시간이면 장병들이 모두 취침한 후인데요. 그럼 깨워서라도 해. 규정이 그래. 지안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조 대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지안이 항의할수록 더 큰 일이 떨어질 것이 뻔했어요. 그보다는 혼자라도 감당해서 다른 장병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새벽 2시, 지안은 여전히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지안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손끝은 계속된 타자질로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버티면 애들은 안 맞는다. 지안이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후배들과 동료들이 괜한 고생을 하지 않도록 지안 혼자라도 버텨내겠다는 의지였어요. 지안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진 일병은 새벽부터 근무하는 지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는 지안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어요. 하진 일병은 조심스럽게 지안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중사님 괜찮으세요? 지안은 피곤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하진 일병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너희는 그냥 규정 지켜가며 하던 대로 해. 그때 하진 일병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시 전원을 껐겠지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하진 일병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리는 끄고 조심스럽게 촬영을 시작했어요. 김 중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하진 일병이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너희는 규정 지켜. 지안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후배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조 대위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뭐야, 벌써부터 수다 떨고 있어? 김 중사, 어젯밤 보고서는 다 했어? 네, 대위님. 완료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부대 전체 화장실 청소해. 점심시간까지. 하진 일병의 휴대폰에는 조 대위의 무리한 지시가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조 대위는 하진 일병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아니면 아예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위님, 부대 전체 화장실은 시설반 업무인데요. 또 규정 얘기야? 김 중사, 뒷배 믿지 말고 현실을 봐. 여기서는 내 말이 곧 규정이야. 조 대위의 폭언이 희미하게나마 하진 일병의 휴대폰에 녹음되었습니다. 하진 일병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계속 촬영했어요. 조 대위가 나간 후 하진 일병은 급히 녹화를 중단했습니다. 중사님, 이거. 하진 일병이 휴대폰을 보여주려 했지만 지안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그런 거 하지 마. 너만 곤란해져. 하지만 하진 일병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영상을 순자 할머니에게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라면 뭔가 방법을 찾아주실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 하진 일병은 몰래 정문 근처로 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트럭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본 하진 일병은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하진 일병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자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상 속 지안의 지친 모습과 조 대위의 무리한 지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런, 우리 지안이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할머니는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짐작만 하고 있던 일들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일병아, 이 영상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네, 할머니. 그런데 이걸로 뭘 하실 거예요? 증거야. 우리 지안이를 도와줄 증거 말이야. 그날 저녁 할머니는 받은 영상과 함께 다른 자료들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영일지 사본을 구해달라고 아는 사람에게 부탁했고, 지안의 근무 시간과 업무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할머니는 꼼꼼하게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완성된 민원 서류를 들고 군 감찰부에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민원 접수 도와드릴게요. 젊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준비해온 서류와 영상 파일을 모두 제출했어요. 공무원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는 잘 정리되어 있네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추가 증거 필요라는 짧은 답변이었어요.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구해야 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지안이를 반드시 지켜낼 거야. 할머니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할 할머니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확고한 의지를 다졌어요. 지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증거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44,444 비상소집 전 중대 즉시 집합 새벽 4시 갑작스러운 나팔 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장병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급히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평소라면 이런 시간에 비상소집이 있을 리 없었는데 조 대위의 지시였습니다. 지안도 깜짝 놀라 옷을 급히 챙겨 입었죠. 뭐야, 새벽에 갑자기 왜? 무슨 일이지? 훈련도 아닌데.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지만 조 대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조용히 해. 오늘은 전 중대 침상 검사다. 한 명씩 차례대로 사물함 열어. 조 대위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지안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규정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김 중사부터 시작하자. 조 대위가 지안을 지목했습니다. 다른 장병들은 모두 뒤로 물러서고 지안만 홀로 앞에 서게 되었어요. 조 대위는 천천히 지안의 사물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열어봐.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군복과 개인용품들이 보였어요. 조 대위는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물함 맨 뒤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죠. 이게 뭐야? 조 대위의 손에는 작은 소주 미니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분명히 자신이 넣은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내 사물함에서 나왔는데? 조 대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장병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군내 음주는 엄격히 금지된 사안이었거든요. 대위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넣었다는 거야? 혼자 걸어 들어온 거야? 조 대위가 비웃으며 소주병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병 안에는 아직 술이 반 정도 남아 있었어요. 지안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것이 분명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군 내 주류 반입? 이거 완전 징계 사유인데? 조 대위의 입꼬리가 더욱 올라갔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지안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넣었지? 내가. 정말 내가 넣었나? 지안은 자기 자신조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너무 피곤해서 기억이 흐릿했거든요. 혹시 정말 자신이 실수로 넣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김중사, 변명은 그만하고 솔직히 인정해. 스트레스 받아서 몰래 마셨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조 대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이제 와서 발뺌이야? 증거가 여기 있는데? 조 대위가 소주병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모든 장병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장병들의 시선이 모두 지안에게 집중되었어요. 지안은 그 시선들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규정 위반 확실하네. 김중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대위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것 같은데요. 누가? 증거 있어? 네 아빠가 합참이면 어쩌라고? 여기서는 내가 규정이고 내가 법이야. 조 대위의 말에 지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 대위는 정말로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던진 말이었을까요? 지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아버지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김지안 중사로서만. 닥쳐. 지금 상황에서 무슨 소리야? 조 대위가 고함을 지르자 지안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장병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분위기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김 중사, 너 이제 끝났어. 징계위원회 회부 확실하고 저녁까지 각오해야겠네. 조 대위의 말에 지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몇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시각 정문 근처에서는 순자 할머니가 트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듣고 할머니는 불안해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수첩을 펼치자 여러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빨간 펜으로 표시된 번호가 하나 있었죠. 대통령실 군사비서관실 직통. 할머니의 남편이 생전에 남겨준 마지막 인맥이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쓰라고 했던 그 번호였어요. 할머니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안이를 살려야 해. 할머니는 결심을 굳히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여전히 조 대위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네 아빠가 누구든 소용없어. 할머니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더욱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5,555. 대통령님, 저는 70평생 아이들 밥 퍼온 사람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만년필을 꺼내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전화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직접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는 비록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간절했어요. 밥은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군의 밥상, 제발 지켜주십시오. 할머니는 편지에 지난 몇 주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지안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 조 대위의 갑질, 그리고 오늘 새벽에 벌어진 억울한 사건까지.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어요. 편지를 다 쓴 할머니는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대통령실 군사비서관실이라고 또박또박 써내려갔죠. 그리고 이른 아침 할머니는 직접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꼭 전달되게 해주세요. 우체국 직원은 할머니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확실히 보내드릴게요. 할머니는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돌아섰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지안이 격리 조치되어 있었습니다. 조 대위의 지시로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지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 중사, 아직도 인정 안 할 거야? 조 대위가 다시 찾아와 지안을 압박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들어 조 대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런 소리야? 증거가 내 사물함에서 나왔는데 대위님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지안의 말에 조 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직격탄이었어요. 하지만 곧 더욱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내가 미쳤나?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럼 누가 했겠어요? 제가 스스로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스트레스 받아서 술 마시고 싶었던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조대위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지안이 계속 부인하자 화가 났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안이 금방 굴복했을 텐데 예상보다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인정 안 해? 네 아빠가 합참의장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아? 이번에는 조 대위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조 대위는 정말로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제 와서 숨길 거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지. 조 대위의 눈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합참의장의 딸을 짓밟는다는 쾌감에 취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아빠가 높으면 뭐해?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내가 법이고 규정이라고.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합참의장 집무실에서는 김준호가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비서관실에서 온 긴급 보고서 한 장이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합참의장님, 민원사항 중 검토가 필요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들어 비서관을 바라봤어요. 무슨 민원이죠? 32사단 관련 부당대우 신고입니다. 신고 대상자가 김지안 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준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딸의 이름이었어요. 아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뭡니까? 지휘관의 갑질과 부당대우, 그리고 최근에는 누명을 씌워 징계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준호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편지 내용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지안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지안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군복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원칙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다. 김준호가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어요. 설령 대상이 자신의 딸이라고 해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원칙대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즉시 사실 확인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관련자들 직무배제 조치하고요. 네, 합참의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비서관이 나간 후 김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군의 기강과 원칙이 우선이었습니다. 지안아, 아빠가 늦었구나. 김준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32사단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사단장, 급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통화 가능합니까? 전화 너머 사단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들렸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네, 합참의장님. 말씀하십시오. 32사단 예하 모 중대에서 갑질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즉시 전면 감사에 들어가십시오. 사단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합참의장이 직접 나서는 일이라면 심각한 문제였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장, 이거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보고는 저에게 직접 올리십시오.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66,666. 허위 제보입니다. 행정반은 늘 편하죠. 화요일 오전 9시 중대 회의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관련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김지한 중사, 조상민 대위, 법무참모, 군단 감찰장, 그리고 사단장까지 모두의 시선이 회의실 중앙에 놓인 소주병을 향해 있었어요. 조 대위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만의 각본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아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조 대위, 사건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법무참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 대위는 자신 있게 일어났어요. 간단합니다. 비상 소집으로 침상 검사를 실시했는데 김 중사 사물함에서 주류가 발견된 거죠.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징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 중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런 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것 같습니다. 지안의 대답에 조 대위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또 그 소리네요. 누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김 중사가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싶어 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인정하세요. 대위님이 저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넣으신 거 아니에요? 지안의 직격탄에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조 대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나를 의심한다는 거야? 너 정말 미쳤구나. 그럼 누가 넣었겠어요? 혼자 걸어 들어간 거예요? 야, 이 여자야.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네 아빠가 합참의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굴어도 된다고 생각해? 조 대위가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합참의장의 딸이라니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거든요. 조 대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단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조 대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사단장님도 모르셨어요? 김지한 중사 아버지가 김준호 합참의장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방진 거예요. 조 대위, 지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그 순간 회의실 복도 끝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범한 전화벨이 아니라 특별한 음성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링링링, 링링링. 사단장이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32사단장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사단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사단장의 표정 변화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내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사단장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사단장을 바라봤어요. 대통령실 군사비서관실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당 중대 전면 감사 실시, 관련자 즉시 직무배제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조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단순히 한 중사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대통령실까지 개입하게 된 겁니다. 잠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통령실이 왜? 조 대위, 일단 직무배제 조치합니다. 지금 즉시 부대에서 나가십시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 쪽을 바라봤어요.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김준호 합참의장이었습니다.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합참의장님? 사단장이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대위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떨고 있었어요. 김준호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저 딸 지안에게 향했지만 곧바로 조대위를 바라봤어요.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군의 원칙을 지키러 왔다. 김준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대위는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합참의장님, 저는 입 닥쳐. 내가 할 말은 나중에 듣겠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순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뭘? 지안이 놀라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증거 자료입니다. 우리 지안이가 당한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어요. 할머니가 파일을 열자 여러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하진 일병이 촬영한 동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기록한 일지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것 좀 들어보세요. 할머니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조 대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네 아빠가 합참이면 어쩌라고? 여기선 내가 규정이야. 또 규정 얘기야? 김중사, 뒷배 믿지 말고 현실을 봐. 여기서는 내 말이 곧 규정이야. 조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증거로 남겨진 걸 몰랐어요. 김준호는 녹음을 다 들은 후 조 대위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규정은 내가 아니라 법이 만든다. 김준호의 한마디가 회의실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조 대위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7777 조상민 대위 즉시 보직 해임 및 수사기관 송치 조치합니다. 김준호 합참의장의 선고가 떨어지자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조 대위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끝장난 상황이었습니다. 합참의장님, 저는 그냥 부하를 괴롭힌 거야? 그냥 증거를 조작한 거고.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 대위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끌어내세요. 김준호의 지시에 따라 헌병들이 조 대위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조 대위는 마지막까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회의실에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김준호는 딸 지안을 바라봤어요. 몇 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김지안 중사. 네, 합참의장님. 지안도 아버지를 합참의장으로만 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부녀 관계가 아니라 상급자와 부하의 관계였거든요. 누명이 벗겨졌으니 원래 임무로 복귀하십시오. 그리고 전출 관련 서류는 모두 파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안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모든 악몽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준호는 사단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단장,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 전체 인권교육과 지휘교육을 전면 개편하십시오. 네, 합참의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갑질이나 부당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체계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준호는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 지안이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거든요. 순자 할머니의 대답에 김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대위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어요. 인권교육과 지휘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고 장병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지아는 다시 행정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동료들과 후배들이 지안을 보는 시선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중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진 일병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하진 일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고마워, 진아. 내가 촬영한 영상이 없었다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거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 지안은 오랜만에 순자 할머니의 트럭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지안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지안이 이제 좀 살 것 같네. 네, 할머니.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지안이 고개를 숙이자 할머니가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지안아, 할머니가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네, 할머니. 나는 내 아빠의 계급보다 내가 흘린 땀을 믿는다. 할머니의 말에 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몰랐어요. 지안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김지안 개인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내가 견뎌낸 그 시간들, 포기하지 않고 원칙을 지킨 그 마음이 진짜 대단한 거야. 지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원칙으로 살게요, 할머니. 약한 편을 내 편처럼. 그래, 그렇게 살아. 그게 진짜 군인이고 진짜 어른이야.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같은 따뜻한 관계였어요. 저녁이 되자 부대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딱딱한 군가가 흘러나왔을 텐데 오늘은 지역 군악대의 부드러운 연주가 울려 퍼졌어요. 클래식 음악과 대중가요의 연주가 번갈아 나왔습니다. 장병들은 새로운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연주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동안의 시련이 모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김 중사님.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지안이 돌아봤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연수 대위였어요. 앞으로 함께 근무하게 된 이연수 대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지안 중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부대 스피커에서는 희망적인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아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어요. 내일 아침이 기대되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트럭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안이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서 기뻤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권력은 계급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지켜야 할 원칙에서 나올까요? 당신이라면 불의 앞에서 침묵하겠습니까? 아니면 싸우시겠습니까? 한 통의 전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부대의 문화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한 편을 내 편처럼 지켜줄 준비가 돼 있나요? 정의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인연이 여기가 어디라고? 저도 결혼식 구경하러 왔어요. 후후후. 오늘은 제 날입니다. 제가 끝장을 내주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 하지만 아들 결혼식 날 남편의 배신과 상간녀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어휴,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모든 하객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터진 분노,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그러나 예비 며느리의 시원한 복수로 그들을 참교육하고 주인공은 새 출발을 한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 가족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시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깊숙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한복 공방에서 김순정은 오늘도 변함없이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눈매로 바늘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며 손끝으로 전해지는 고급 비단의 부드러운 질감을 느끼고 있었죠. 30년 동안 이어온 이 일이 순정에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자신만의 소중한 세계였습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고즈넉한 한옥 공방에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작업대 위에 화려한 색색의 원단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보라, 분홍빛 한복감들이 마치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번 혼주 한복은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순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혼잣말을 하며 마지막 바늘질을 정성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연보라빛 저고리의 자주색 치마, 그리고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인 봉황과 구름 문양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아들 민수의 결혼식이라니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었죠. 벌써 민수가 결혼을 한다니. 어제 첫 달라고 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순정은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신랑 신부 어머니가 입을 혼주 한복을 직접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30년간 다른 사람들의 한복만 만들어 왔는데 이제 내 가족을 위한 한복을 만들 수 있다니 말입니다. 문득 방 한쪽에 놓인 커다란 오래된 장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그 낡은 장롱 안에는 지난 30년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모아온 월급 봉투들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특별히 아끼는 빨간 비단함이 놓여 있었죠. 순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비단함 안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10돈짜리 금반지와 비상금 통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내일 결혼식 비용으로 쓸 마지막 목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민수 결혼식을 완벽하게 치러야지. 우리 아들 부끄럽지 않게 해줘야 해. 순정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마음속으로 계산해봤어요. 웨딩홀 잔금과 패백 준비비, 그리고 신혼여행비까지 모자람 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낄 것이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들어왔소. 남편 정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은 늦은 귀가였어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부쩍 잦아졌죠. 건설 현장 일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뭔가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 정말 늦으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밥 차려드릴게요. 순정이 반갑게 맞이하려고 방문을 열고 나갔지만 정태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어색하게 곧바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 공방은 어땠소? 손님은 많이 왔소? 하며 하루 일과를 자상하게 물어보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따뜻한 대화도 사라져버렸어요. 여보,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아니야, 그냥 현장 일이 힘들어서 그래. 괜찮아. 정태수는 성의 없는 대답만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순정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1시간 후 저녁 식탁에서도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태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가끔 메시지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황급히 확인하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그럴 때마다 입가에 미묘한 미소까지 지었다가 순정과 눈이 마주치면 급히 표정을 감추곤 했습니다. 여보, 내일 민수 결혼식인데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핸드폰만 보고 계시네요. 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태수는 여전히 핸드폰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 현장 감독이 자꾸 연락해서 그래. 내일은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요. 몸이라도 아프신 건 아니죠? 민수 결혼식 전에 몸이라도 상하면 어떻게 해요?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나도 내일 결혼식이 중요한 거 안다고. 정태수의 답변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어조에 약간의 짜증까지 섞여 있었어요. 순정은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고 서늘해지는 걸 느꼈지만 내일 아들 결혼식을 앞둔 상황에서 괜한 부부싸움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찍 주무세요. 내일 새벽 5시부터 준비해야 하니까요. 미용실도 예약해놨고요. 순정이 그릇을 치우려고 일어설 때 정태수의 핸드폰에서 또다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명을 흘끗 본 순정의 눈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트 서연이라는 이모티콘과 함께 저장된 번호였는데 분명히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정태수는 재빨리 핸드폰을 뒤집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쉴게.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네, 그러세요. 저도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순정은 찬찬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의 남편 행동들이 하나씩 영화 장면처럼 떠올랐어요. 늦은 귀가, 피하는 눈빛, 예전 같지 않은 차가운 말투, 그리고 방금 본 그 수상한 연락처까지.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검은 구름처럼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순정은 애써 그 어두운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괜한 생각 말자. 내일은 민수 결혼식인데 좋은 생각만 해야지. 순정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설거지를 천천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롱 앞에 서서 내일 입을 한복을 조심스럽게 꺼내 정성스럽게 다렸어요. 30년 만에 맞춤 제작한 자신만의 소중한 한복이었죠. 연한 회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 소박하지만 품격 있고 단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내 아들 결혼식 날만큼은 정말 완벽한 좋은 날이 되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순정은 한복을 바라보며 조용히 간절하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만큼은 완벽한 하루가 되기를,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한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하고 어두운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고, 이른 새벽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가을 공기가 한옥 공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정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미용실 예약 시간에 맞춰 서둘러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급박하고 다급한 어조였어요. 순정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이렇게 일찍 왜? 엄마, 큰일 났어요. 웨딩홀에서 방금 전화 왔는데. 민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든 핸드폰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결혼식 비용 일부가 아직 입금이 안 됐다고 하네요. 분명히 아버지가 어제 입금하신다고 했는데. 순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저녁 정태수가 내일 웨딩홀에 잔금 입금하러 간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얼마나 부족한데? 300만 원이요.
패백 음식값 사고 추가 장식 비용까지 합쳐서 300만 원이나? 순정은 급히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확인했던 빨간 비단함을 꺼내려는데 서랍이 열려 있는 게 이상했어요. 분명히 어제는 제대로 닫아뒀는데 말이죠. 비단함을 열어보는 순간 순정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비상금 통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10돈짜리 금반지도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마지막 목돈과 가족의 유일한 보물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거였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뭔가 잘못됐어요. 민수가 순정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민수야, 비상금이, 금반지가. 순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어제 저녁 정태수의 핸드폰에 떠올랐던 그 수상한 연락처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트 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말이죠. 설마 아버지가. 순정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아들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는 아직 안 일어나신 것 같은데. 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는 순간 정태수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는데 웬일인지 얼굴에는 죄책감 같은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민수야, 이렇게 일찍 왜 왔어? 아버지, 웨딩홀에서 연락 왔는데 잔금이 입금 안 됐다고 하네요. 어제 입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순정은 남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말이야.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돈을 못 입금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민수가 다그치듯 물었지만 정태수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순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그 순간 정태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비상금 통장하고 금반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정태수,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장롱에서 다 사라졌어요. 순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30년 동안 쌓여온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늘 내 결혼식인데 이게 뭐예요? 민수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자신의 결혼식이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잠깐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한 일이 뭔데요? 내 결혼식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건 설명하기 복잡한데. 정태수가 말을 흐리는 사이 순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웨딩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김순정입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예식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잔금 입금이 확인되지 않아서 일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오전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패백 음식 준비와 추가 장식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순정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하객들은 이미 예식장으로 향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을까요? 여보, 정말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돈 어디다 썼어요? 순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호했어요. 정태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돈부터 마련해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다고? 그럼 처음부터 왜 건드렸어요? 순정은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거였어요. 민수는 부모의 이상한 분위기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었고
시계 바늘은 무정하게 결혼식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순정의 마음속에서는 어제 본 그 수상한 연락처가 계속 떠올랐어요. 설마 남편이 다른 여자 때문에 가족의 돈을 가져간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와요. 순정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태수의 표정은 이미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순정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오늘은 절대 평범한 결혼식이 될 수 없을 거라는 걸 말이죠. 결국 어떻게든 급한 불은 껐습니다. 순정이 한복공방 단골 고객들에게 급히 연락해서 돈을 빌려 웨딩홀 잔금을 겨우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태수의 수상한 행동과 사라진 돈, 그리고 어제 본 그 이상한 연락처까지 모든 게 뒤엉켜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미용실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마친 며느리 윤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정을 바라봤습니다. 순정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윤희야. 오늘은 너희들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예쁜 며느리 정말 아름다워요. 어머니도 정말 우아하세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려요. 윤희는 순정이 직접 만든 연한 회색 저고리와 짙은 남색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순정의 눈가에는 어제부터 계속된 걱정으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웨딩홀에 도착하자 이미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그리고 민수의 친구들까지 예식장 로비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순정 언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민수 장가가는 걸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맞아요. 벌써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순정은 계속 입구 쪽을 힐끔힐끔 바라봤어요. 정태수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예식 시작까지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오시나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아마 주차하느라 늦는 것 같아요. 순정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혹시 정태수가 도망간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예식장 자동문이 미끄러지듯 열리면서 정태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는데 새 양복에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매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정의 눈이 동그랗게 커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태수의 팔짱을 끼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거든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짙은 화장에 빨간 립스틱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어요.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정태수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윤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예식장 로비에 있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누구야? 아버지랑 팔짱 끼고 온 저 젊은 여자는 뭐지? 이상하네. 오늘 민수 결혼식인데. 순정은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 남편 핸드폰에서 본 하트 서연이라는 이름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어요. 설마 저 여자가 그 서연일까요? 젊은 여자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오히려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어요. 여보, 여기 있었구나. 정태수가 큰 소리로 순정을 부르더니 그 젊은 여자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순정은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정 씨, 안녕하세요. 젊은 여자가 예의 없게 반말투로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아버님, 오늘이 제 결혼식인데 이분은 누구시죠?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 얌전하고 예의 바른 윤희로서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분은 정태수가 말을 더듬자 젊은 여자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이에요. 태수 오빠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순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역시 어제 핸드폰에서 본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신부가 둘이네요? 이거 재미있는데? 박서연이 윤희를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윤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미안해요. 농담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쁘시네요. 태수 오빠 아들 취향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박서연의 말투는 도발적이고 거만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하객들은 이 이상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대체 누구야? 왜 저렇게 당당하게 행동하지? 오늘 결혼식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순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려고 했어요. 정태수. 순정이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식장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이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이게 대체 뭐예요? 순정아, 진정해.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사람들이 본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순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하객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엉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무슨 일이에요? 저 여자가 대체 누구라는 거예요? 윤희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순정도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박서연은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원하던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예식장 로비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객들은 이 이상한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박서연은 여전히 도발적인 미소를 띠며 윤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분이 대체 누구세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평소 얌전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본 순정은 가슴이 아팠어요. 정태수는 계속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서연이 비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유, 태수 오빠가 말을 못하시네? 그럼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릴까요? 서연아,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정태수가 급하게 박서연을 말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저는 태수 오빠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몇 달 전부터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신부가 정말 예쁘네요. 태수 오빠 아들 취향 좋은데? 박서연의 말에 예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윤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결혼식 날에 시아버지의 불륜 상대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같이 살았다고요? 그럼 저희가 결혼 준비하는 동안 계속? 맞아요. 태수 오빠가 저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아, 참. 그리고 오늘 결혼식 비용도 저희가 쓸 돈에서 나간 거예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서연의 말에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완전히 미쳤네. 윤희가 소리치며 박서연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박서연의 긴 머리채를 붙잡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이 여자가?
박서연도 지지 않고 윤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하얀 웨딩드레스와 하얀 원피스가 뒤엉키며 예식장 바닥에서 굴렀습니다. 싸움이야? 신부가 싸우고 있어? 어머나, 이게 뭔 일이야? 하객들이 놀라며 소리쳤고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이 충격적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안 돼. 정태수가 급히 달려가서 두 여자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그 순간 순정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태수, 손 떼지 마. 순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정아,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해보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사람들이 본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체면이 중요해요? 순정이 소리치자 예식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정에게 집중되었어요. 태수, 오늘은 당신 변명 따위 안 들을 거예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오늘만큼은 절대 안 참아요. 순정아,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에요? 우리 아들 결혼식 날에 불륜 상대를 데려와서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제발이라고요? 순정의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가족의 비극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편 윤희와 박서연은 여전히 서로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우리 가족 결혼식을 망쳐놓는 거예요? 가족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태수 오빠는 이제 저 사람이에요. 이 미친 여자가 정말. 윤희가 더욱 세게 박서연의 머리를 잡아당기자 박서연도 악을 쓰며 반격했어요. 내 머리 나라고. 당신이 먼저 나요? 두 여자의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고 주변 하객들은 말리려다가도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결혼식장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다니. 핸드폰으로 찍어야겠어. 이런 일은 처음 봐. 신부 드레스가 다 찢어지겠네. 저 젊은 여자가 대체 누구야? 하객들의 수군거림과 플래시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일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 흥미진진해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민수는 어디 있어? 순정이 아들을 찾으며 소리쳤지만 민수는 신랑 대기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수, 지금 당장 저 여자 데리고 나가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순정아, 진정해. 일단 윤희부터 떼어놓자. 정태수가 다시 두 여자를 말리려 하자 순정이 그의 팔을 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일인데 당신이 해결해야죠. 해결하려고 하잖아. 해결이요?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순정과 정태수까지 언성을 높이자 예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성해야 할 결혼식장이 한순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인생에서 이런 일을 직접 볼 줄이야. 저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나 봐. 하객들의 말들이 순정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가족의 명예와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참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다 드러나 버렸으니까요. 결국 웨딩홀 관계자들이 나서서 억지로 윤희와 박서연을 떼어놓았습니다. 윤희의 웨딩드레스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박서연의 하얀 원피스도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웨딩홀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예식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취소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윤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윤희야, 진정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그때 신랑 대기실에서 민수가 뛰어나왔습니다. 바깥의 소란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민수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박서연이 도발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신랑님이셨구나. 아버님하고 정말 닮으셨네요. 태수 오빠의 아들이니까 당연하겠지만요. 저 여자가 누구예요? 왜 우리 아버지를 오빠라고 불러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민수야,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여기서 나가자. 순정이 아들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 했지만 박서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설명해 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태수 오빠가 아들한테 저 얘기를 어떻게 하실지. 서연아, 제발 그만해. 정태수가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객들은 하나둘씩 예식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누군가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이 가족의 비극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봐. 불쌍하다, 정말. 신부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저 남자가 바람을 피운 게 분명해. 요즘 남자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예식장을 떠나면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순정은 귀가 따갑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고 저녁 무렵 모든 하객들이 돌아간 후 순정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윤희 그리고 순정만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태수는 박서연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바람을 피운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오늘 일을 보니까 순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윤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좀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순정과 민수가 동시에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주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민수 아버님이 요즘 젊은 여자와 자주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뭐라고요? 우리 예비 사돈어른이 알고 계셨다고요? 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일을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아예 그 여자와 모텔에서 지낸다는 얘기까지 들었대요. 모텔에서요?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결혼식 전에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조용히 하셨대요. 결혼식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하셨는데. 윤희의 말에 순정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을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니 이보다 더 참담한 일이 있을까요? 내 인생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순정이 중얼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니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희 어머니가 사립탐정한테 의뢰해서 조사한 자료예요. 여기에 호텔 출입 영상하고 계좌 거래 내역이 다 들어있대요. 순정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사립탐정이요? 네, 저희 어머니가 민수 아버님 행동이 수상해서 몇 달 전부터 조사를 의뢰하셨대요. 원래는 결혼 후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윤희가 USB를 순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시면 아버님이 그 여자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둘이 호텔에 드나드는 영상도 있고요. 호텔 영상까지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이 그 박서연이라는 여자한테 매달 몇백만 원씩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비싼 선물도 많이 사주시고 순정은 USB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남편의 배신과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증거들이 모두 들어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정은 USB를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눈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윤희야, 이 USB 내용을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그럼 지금 당장 봅시다. 모든 걸 확인하고 싶어요. 순정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참고 견뎌온 세월이 이제 끝났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윤희가 가져온 노트북으로 USB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거실에 있던 세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에는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영상들과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태수가 박서영과 함께 고급 호텔 로비에서 웃으며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윤희가 다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정태수가 박서연에게 송금한 금액이 줄지어 나와 있었어요. 3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순정이 하나하나 읽어가며 계산해보니 총액이 몇 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 돈이 모두 자신이 30년간 모은 돈과 가족 생활비에서 나간 것이었어요. 이 여자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줬다고요? 우리가 아껴가며 모은 돈을. 순정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머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윤희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서연이 정태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는데 배경을 보니 제주도, 부산, 강릉 등 여러 여행지였어요. 이 사진들 날짜를 보세요. 아버님이 출장 간다고 하셨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해요. 출장이 아니라 불륜 여행이었다는 거네요. 민수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윤희가 마지막 파일을 열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서연이 정태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었어요. 오빠, 오늘도 집에 가야 해요? 그 늙은 아줌마랑 있는 게 재미있어요? 우리 언제 결혼할 거예요? 빨리 이혼하고 저랑 새 출발해요. 오빠 아들 결혼식 때 가서 깜짝 놀라게 해줄까요? 상상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순정은 문자 내용을 읽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을 늙은 아줌마라고 부르고 결혼식을 망치려고 계획적으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계획적이었구나. 오늘 일이 우연이 아니었어. 어머니, 그리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증거도 있어요. 윤희가 추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서연이 여러 기혼 남성들과 만나며 돈을 받아낸 기록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네요. 아버님은 그냥 호구였던 거예요. 민수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호구라고 하기에는 아버지도 자기 욕심 때문에 한 거잖아. 순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남편에 대한 마지막 정도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증거들로 충분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민수와 윤희가 순정을 격려했지만 순정은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민수와 윤희가 집으로 돌아간 후 순정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USB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담긴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30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순정은 중얼거리며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소중하게 여겼던 빨간 비단함을 다시 꺼냈어요. 비상금 통장과 금반지는 없어졌지만 그 밑에 숨겨둔 오래된 주소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주소록을 넘기며 순정은 특정한 이름을 찾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변호사가 된 박성자의 연락처였습니다. 박성자, 변호사, 있었다. 주소록에서 그 이름을 찾은 순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성자는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로 유명했어요. 신문에서 몇 번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어. 순정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핸드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예의를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성자의 목소리였어요. 성자야, 나 순정이야. 어머, 순정이? 정말 오랜만이네. 근데 이 시간에 웬일이야? 성자야, 미안한데. 내 도움이 필요해. 순정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고 차분했어요.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몇 년 동안. 오늘 아들 결혼식에 불륜 상대를 데려와서 난장판을 만들었어. 뭐라고? 결혼식에? 성자의 목소리에 놀람이 담겨 있었어요. 응. 그리고 우리 돈도 다 가져다가 그 여자한테 줬어. 수천만 원을 말이야. 순정아, 그럼 지금 당장 만나자.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와. 증거 자료도 다 가져오고. 증거는 충분해. 사립탐정이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 그럼 완벽하네. 순정아,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내가 당한 만큼 다 받아내는 거야. 성자의 말에서 든든함이 느껴졌어요. 성자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는데. 괜찮아, 순정아.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권을 잡는 거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마. 전화를 끄는 순정은 USB를 꽉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거야. 순정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참고 견뎌온 시간이 이제 끝났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며칠 후 순정은 변호사 박성자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성자의 법무사무소에서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세심하게 계획했어요. 이제 마지막 대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정아,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야. 내가 당한 모든 걸 다 받아낼 거야. 박성자가 서류 가방을 들며 격려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동창이었지만 마치 오래된 전우 같은 든든함이 있었어요. 성자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당연한 거야. 우리가 언제부터 남이었어? 그리고 이런 놈들은 제대로 혼내줘야 해. 두 사람은 예식장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순정의 요청으로 양가 가족과 주요 하객들이 모이기로 한 자리였어요. 정태수와 박서연, 그리고 민수와 윤희의 부모님까지 모든 관련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정태수는 맨 앞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박서연은 옆에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윤희는 부모님과 함께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자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섰습니다. 변호사 가운을 입은 모습이 매우 위험 있어 보였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김순정 씨가 30년간 어떤 배신을 당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성자가 노트북을 켜자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지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되었어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호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수와 박서연이 고급 호텔 로비에서 웃으며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희 어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정태수 씨와 박서연 씨가
여러 호텔에서 만난 영상들입니다. 총 23번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성자가 차분하게 설명하는 동안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말을 잃고 영상을 지켜봤어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계좌 거래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정태수가 박서연에게 송금한 내역들이 줄지어 나와 있었어요.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총 송금액은 4,700만 원입니다. 4,700만 원이요? 민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순정 씨 명의 통장에서 나간 돈과 가족 생활비가 모두 박서연 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박성자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윤희의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문자 메시지 내용이 나타났어요. 박서연이 정태수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빠, 그 늙은 아줌마 언제 버릴 거예요? 빨리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요. 민수 결혼식 때 가서 깜짝 쇼 해줄까요? 상상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집에 가야 해요? 그 할멈이랑 있는 게 재미있나요? 메시지 내용을 읽은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윤희 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계집이 있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님, 진정하세요. 박성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박서연이 다른 기혼 남성들과 만난 기록들이 나왔어요. 비슷한 패턴으로 여러 남자들에게서 돈을 받아낸 증거들이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전문적으로 기혼 남성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정태수 씨는 6번째 피해자입니다. 6번째요? 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박서연 씨의 계좌로 들어온 돈만 해도 수억 원에 달합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된 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었고 박서연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이제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자가 정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태수 씨, 변명이 있으시면 하세요. 정태수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해결돼요? 순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정아,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냥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었다고요? 4,700만 원을 보내면서 정신이 없었다고요? 순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박서연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계획적으로 결혼식을 망치려고 한 게 몰랐다는 거예요? 윤희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이 모든 게 다 당신들 때문이었어요. 순정이 정태수와 박서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내 30년, 내 아들 결혼식, 내 인생. 모든 게 당신들 때문에 망가졌어요. 순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태수 앞에 섰습니다. 정태수, 무릎 꿇으세요. 뭐라고?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30년 동안 나를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세요. 정태수는 망설이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순정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 들을게요. 무릎 꿇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순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고 냉정했어요. 이제부터 법대로 처리할 거예요.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걸 다 받아낼 거예요. 박성자가 순정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서연 씨는 사기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박서연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순정은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 새로운 시작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순정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정태수는 사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았고 박서연은 다중 사기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순정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마지막 재산 분할 절차가 끝났다고 하네요. 민수가 기쁜 표정으로 전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집은 순정이 가져가고 정태수가 박서연에게 준 돈의 대부분도 회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법정 다툼이 드디어 마무리된 거였어요. 어머니, 그런데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요? 윤이랑 저는 아직 결혼을 못했잖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결혼 얘기는 꺼내기 어려웠거든요. 그거야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지. 엄마는 어떻게 하든 지지할 거야. 순정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윤희는 거의 매일 순정의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윤희야, 왔구나. 법원 일이 다 정리됐다는 연락이 왔어. 정말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난 거네요. 윤희는 기뻐하며 순정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곧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저와 민수는 결혼식을 다시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작고 조용하게 할 거예요. 그래? 그게 좋겠다. 순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윤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가 결혼한 후에도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함께 살자고? 네, 어머님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윤희의 말에 순정은 깜짝 놀랐어요. 윤희야,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신혼부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머님,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가족 말이에요. 윤희의 진심 어린 말에 순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윤희야, 어머님, 그날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말이에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윤희가 순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희가 어머님을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혼자 아프지 마세요. 민수도 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엄마, 저도 윤희 말에 동감해요. 우리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요. 우리 셋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순정은 두 젊은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30년간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함께 살 거야? 네. 저희가 어머님 진짜 딸,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윤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 달 후, 작은 교회에서 민수와 윤희의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따뜻한 분위기의 결혼식이었어요. 신랑 신부의 어머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순정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지난 몇 달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었어요. 저는 오늘부터 김순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오늘 결혼하는 민수와 윤희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거죠. 순정이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이 정말 기대됩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정이 30년간 살았던 그 집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새로 꾸민 방 어떠세요? 윤희가 순정을 새로 단장한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예전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와는 달리 밝고 화사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네. 고마워, 윤희야. 어머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순정은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뜰을 바라봤어요.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은 나를 위한 거야. 순정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30년간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한복 공방은 계속하실 거죠? 민수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그게 내 인생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더 당당하게 할 거야. 순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공방 이름도 바꿔야겠어. 새로운 시작 한복 공방이라고 어때? 좋은 것 같아요. 윤희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내일부터 제가 공방 일도 도와드릴게요. 윤희야, 한복 만들 줄 알아?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께 배우면서 함께 일하고 싶어요. 순정은 윤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럼 우리 함께 새로운 한복들을 만들어 보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현대적인 한복 말이야. 와, 정말요? 저 그런 거 정말 좋아해요. 세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꿈과 계획으로 가득한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순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순정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한 인생이 아닌 자신을 위한 진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배신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의 희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우리는 주저앉아야 할까요? 아니면 일어서야 할까요? 진실을 밝히는 용기는 때로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제가 예비 며느리였다면 그 상황에서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윤희의 용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문을 닫을 것인가? 결국 진짜 가족은 피보다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